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25세로 돼 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전격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재보선과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피선거권의 연령이 낮아집니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게 되는 만큼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알았어 DB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박동우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겨울 여행 어때 파티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도 파티할 때도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어때 할 때. 네, 12월 29일에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 생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은요. 2021년 한 해 대구 경북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1 인권뉴스가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에서 오늘도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청 바랄게요.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오늘도 직접 만나서 함께 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올해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건의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 마지막 허승규의 청년 생각 어떤 주제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그것에 대안인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내내 논의되다가 올해 상반기에 정말 뜨거웠던 이슈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난 논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텐데 사실 상반기 이후로는 논의가 좀 잠잠했었죠.
네, 이 돌이켜보면요. 2019년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그 2020년 9월 21일 한 1년 전에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서 8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네. 3번의 시도민 토론회, 3번의 권역별 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도민들의 공감을 크게 얻지 못했고 그랬었죠. 올해 4월에 이제 결과 보고회를 했는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경상북도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 중에 7대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첫 번째 프로젝트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설치로 제안이 됐습니다. 수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 올해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죠. 그 경상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7대 분야 공약을 제안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분야가 지방시대 선도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농축수산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방시대 선도 분야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모델로 나왔었죠.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를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이 있고요. 그런 쟁점들이 의견이 수렴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한데 먼저 다시 대선 공약 제안으로 돼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연히 대선과 함께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론화도 좀 더 필요하고 의견 수렴과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난 논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의견 차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 쟁점들 얘기하면 오늘 날밤 새야 됩니다. 네. 쟁점이 너무 많은데 좀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그 행정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정통합하면 좋은 비전으로 제시된 부분이 이제 경제발전, 지역 상생 등이 있는데 네. 이 많은 반론이 이런 거죠. 그것은 두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만약에 행정통합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비슷비슷하면은 당연히 현행 휴지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꼭 통합이어야 되냐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했던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부족한 논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면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한국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만큼 규모도 크고 논의해야 될 점이 많은데 네. 원래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 논의를 끝내고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거였어요. 즉 3년 정도거든요. 네, 19년부터니까. 네, 그러니까 이 3년 안에 이 거대한 행정통합 500만이 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좀 조급했다 싶고요. 이 정도의 핵심 사안이면 사실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고 또 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정당성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 공약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2022년까지는 공론화 위주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공약을 걸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구하는 게 순리였을까 싶은데 물론 계획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급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공감대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런 어떤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도청 이전을 하기도 했고 또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이 가장 북부 지역에서 논란이 됐어요. 이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가 있죠. 이게 10수년 만에 논의 끝에 경북도청에서 대구에서 이제 북부 지역으로 도청이 옮겨는 흐름과 네. 행정통합 논의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81년에 대구시가 분리되면서 1990년대부터 경북도청 이전 논의가 계속 있었고 네. 2006년에서야 이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공론화가 있었고요. 특히 2006년 이후부터 계속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과 이 엇박자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지역의 우려가 뭐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역의 경우 도청 이전 또 도청 신도시 조성 이런 수십 년간의 정책 흐름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이 설계됐을 텐데 자, 이렇게 행정 통합이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도청 신도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이라는 게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하면은 보통의 시민들은 삶을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정책이 변경된다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통합이 정말 대안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북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순리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했고요. 특히 가장 예민한 쟁점이 통합청사의 위치와 역할이에요. 만약에 통합청사가 대구로 간다면 행정중심 도시로 설계되었던 경북도청 신도시의 역할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네. 사실 도청 신도시는 경북도청이 소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정체성이거든요. 의미가 가장 크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경북도청 신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한다면은 통합청사는 현재 경북도청으로 정하고 논의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만약 통합청사를 현재 경북도청 소재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죠. 네, 이거를 또 추진한 측에서는 또 논리적으로 보면 또 대구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통합청사 위치를 정하지 않고 뭐 안동과 대구청사를 공동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열린 형태로 논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은 이런 행정통합 이후에 그런 경북도청 신도시 위상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통합청사는 부득이하게 대구로 갑니다.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북부 지역 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도저도 않은 식으로 논의가 되면은 다시 또 논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민감하고 의견이 격렬하게 갈릴 부분일 텐데 논의가 재개되면 이 말씀 주신 쟁점들 다시 좀 뜨겁게 논의를 먼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월 27일 그저께죠. 올해 도정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방향 보고회를 열었는데 이 가운데서 내년도 역점 시책 가운데 하나로 대구 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자, 이걸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죠? 네, 도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구 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행정통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통 관광 분야의 특별지자체를 우선 설립하고 네. 이렇게 동반 성장과 메가시티에 다가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는 특별지방자체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인 광역행정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행정통합의 예비 단계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행정통합의 대안일 수도 있고요. 또 행정통합 찬성 반대를 절충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요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렬하게 논의가 좀 갈릴 부분에서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어떤 식으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지방자치단체 뭐냐면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 즉 기초단체 자기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네. 공동으로 설치한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에요. 이게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요 조항이 생겼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저 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합. 그러니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좀 쉽게 요약하면은 비유하면은 유럽연합 보시면 돼요. EU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독일, 프랑스 같은 개별 국가가 있으면서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있다고 바로 살림부터 합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뭐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관계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 논의 이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협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괜찮으면 특별자치단체로 남을 수가 있고요. 네. 해보니까 우리 좀 더 진하게 합쳐보자 하면은 행정통합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이 행정통합의 예비 단계가 아니라 종착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합 모델을 좀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이런 행정통합 논의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인 대안일 수 있다. EU의 사례도 그렇고 뭐 연애 얘기로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뭐 요즘 결혼 전에 동거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렇죠. 지금 뭐 서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살림합치자고 논의하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자, 내년에 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상생과 협력 방안 정말 이 많은 토론과 논의, 담론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해야 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수백 번, 진짜 수천 번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위한 길이 행정 통합으로만 수련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행정 통합 시에 이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 북부권 균형 발전 문제 등은 섬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이라는 정답을 내려놓고 어떤 방식이 가장 큰 대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특히 내년은 지역의 일꾼을 보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특히 후보자와 정당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구 경북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승적인 관점에서 생산적인 논의, 더불어서 좀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또 행복한 허순교의 청년 생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또 나아졌을까요? 자, 2021 대구 경북 인권 뉴스가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연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인권 침해나 인권 정진을 위한 조사나 그리고 상담자의 상담, 그리고 공공기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로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인권은 얼마나 향상이 됐다고 보시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인권운동연대는 어떤 역할을 또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보면은 인권이 정진되기보다는 많이 좀 취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해졌다. 그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인권 정진과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 뭐 경북도청이나 대구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오히려 인권 침해 가해자로 많이 선정이 됐고, 또 대부분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려나 존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2011년도 인권 뉴스를 선정하기 앞서서 322명의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권 침해 후보가 61개 후보군이거든요. 16개 분야에. 2020년도 작년대에 비교하면은 50개 후보군에 50개 후보가 17개 인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권 뉴스가 50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났던 부분들도 있지만, 인권 침해 뉴스의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인권 정진보다는 인권이 보장되기보다는 침해의 사례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총괄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인식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좀 취약해졌다.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인권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만 정확히 인권이 뭔지, 왜 소중한지를 좀 알아야 이걸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답 내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인권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소중할까요? 사람들 인권 같으면 이제 좀 많이 추상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와 연결을 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권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생존과 존엄성 훼손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을 파기하거나 강제 퇴거를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리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권리, 주거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집이 없어지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임대차 보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인권, 주거권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건물주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건물 가격이 올랐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권의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뭐 안동은 뭐 지하철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지하철에 중증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했는데 장애인들이 스스로 투쟁을 해서 이동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동권이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입장에서, 사회적 소수자 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문제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 이란 존엄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결론은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문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문제 아니고 자신의 삶의 근거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될 책무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간 인권을 좀 피상적으로 그리고 이해관계 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한 경향이 있었는데 좀 보다 폭넓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올 한해 대구 경북의 인권 뉴스를 선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시도민들 설문조사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뉴스가 선정이 되는 배경 어떻게 될까요? 한 해를 좀 평가 지역 경북이나 대구시의 지역의 인권의 창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사회가 일본 인권 정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 침해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인권 정진을 이바지해보자 라는 거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권 뉴스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인권 침해나 인권 정진을 또 설문 당사자들이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피드백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뉴스들을 보면은 대개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좀 보여주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았는데 자, 이 가운데 1위가 대구 이슬람 사원 사태로도 뽑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이슬람 사원은 뭐 전국에도 이렇게 사원이 수십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 부근 서문 부근에 이슬람 사원을 7년 동안 있었는데 뭐 너무 일반 가정집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니까 확정해서 북구청에 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다 받았던 사원인데 올 초에 2월 달에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하면서 민원을 북구청에 2월 16일 날 제출했는데 북구청에서 2월 16일 날 당일 날 이슬람 사원의 행정명령을 내려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주민들이 인허가로 민원을 통해서 공사 중지를 내린 거거든요. 공사 중지 내린 내용도 보면은 소음이 우려되고 냄새가 우려되고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그 법원에서도 북구청 행정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나 일부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나 이런 게 혐오차별을 드러내는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세계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OECD이기도 하고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을 보면서 우리에 내재되는 혐오 차별 문제 그리고 다양성이나 인종이라든지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문제를 대단히 시사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다문화라는 말도 이제는 좀 새삼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요즘 사회에 팽배한 혐오라는 키워드 그 너머로 이민자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가 뽑혔는데 시간 관계상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이제 답답하고 우울한 소식 말고 좀 밝은 뉴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경북 구미에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이 대표자가 징역형이 선고됐거든요. 아사히 글라스 해고자들이 고발된 6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재판부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지고 있는 아사히 글라스 대표자를 징역형을 선고했던 것은 대단히 좀 고무적이고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 혹은 현장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 파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좀 경종을 이루어졌던 분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대구 시립희망원이 전국의 두 번째 큰 그 대규모 시설인데 네. 여기 시립희망원에서 벌였던 인권 침해 사건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수용인에 대한 강제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좀 좋은 인권 뉴스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자, 새해에는 좀 더 밝은 뉴스들을 많이 전할 수 있길 바라보고요. 자, 인권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주민과 도민과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데 네.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인권 조례라든지 오히려 인권 감성 없이 도민들을 억압하거나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금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성 높이는 제도적 행정의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어김없이 또 한 주가 흘렀고요. 대선 시기에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선이 이제 7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후보 지지율 추세 어떻습니까?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앞서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대체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명 후보 41.1%, 네. 윤석열 후보 40.1%,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앞서는 수치상으로 앞서는 결과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 5.7%, 심상정 후보 3.7%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두세 주 전만 하더라도 2, 3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추세였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걸 골든크로스로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스스로는 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와서 앞서는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네.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추세가 바뀌긴 바뀐 거죠. 네.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추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더 앞서는 추세로 바뀌는 국면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네, 전환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번 선거에서 이 두 후보가 모두 눈여겨보고 있는 유권자층으로 M여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MZ세대.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네.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율 누가 앞서고 있는지요? 2, 3주 전, 4, 5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M여중, MZ세대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한 유권자층이거든요. 네. 여성 중도층에서
오차 범위 내이든 아니면 오차 범위 바뀌든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앞서가는 추세였다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는 팽팽해도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추세. 네. 여성과 중도층에서 지지던 이재명 후보가 거의 팽팽한 수준 또는 오차 범위 내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M여 중에서 시각 변동이 일어났다. 네. 윤석열 후보는 앞서가던 여성 중도층 유권자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의 뭐 추월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 이재명 후보가 쫓아오는데 이 허용을 해버렸다. 쫓아오는 추격을 허용해버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M여 중에서 여성과 중도층은 팽팽하고 네.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앞서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M여 중 가운데서 2030 우리가 유권자 집단을 또 봐야 하는데 윤 후보의 경우 30대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어떤 네.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요인 가족 리스크겠죠. 또 네. 여기에 이준석 리스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지난 1차 파동 때 가까스로 극적으로 또 봉합이 됐거든요. 네. 그때는 드라마 같은 또 극적인 봉합이 지지율 반등에 보탬이 됐는데 이번에는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번은 그런 모습이 극적이고 또 오히려 이 선거 국면에서는 지지율이 반등하는데 계기가 된다면 이게 자주 일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에다가 이것도 지금 여론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 충분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또 배우자 김건희 씨 이 7분 기자회견에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당대표 협력을 마땅히 해야 될 당대표와의 갈등은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 2차 파동 때는 이준석 대표도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또 당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지지율이라는 것에 타격을 받는 것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른바 투스톤즈 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투스톤즈 갈등이 윤 후보 지지율에 부담이 된 결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또 설왕설래도 있고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있는 만큼 네. 이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 김건희 씨, 이준석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인적 소통에 대한 부담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변수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번 조사가 아무튼 주말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요일에 있었던 이 일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주말에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하시길 또 이 양 후보의 대처가 좀 아쉽다는 말씀하시면서 사과의 조건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그때 말씀드렸던 의혹 해명의 3요소 물론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또 워낙 또 저의 이 명쾌한 또 용어 정리 분석에 대해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또 워낙에 인상적인 표현이라서 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신충정, 신속하게 또 충분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도 김건희 씨가 나와서 사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그래도 사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명분을 꺼내들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MZ세대나 여성 또 중도층이 중요한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충분했는지 7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기도 했어요. 기자 질문을 받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기자회견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의혹이 되는 부분에 지금
논문과 관련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다른 또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고 네. 앞으로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특히 40대, 50대 또 30대 여성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고요. 자, 역시 지난주에도 여론조사 실시 이후에 터져나온 문제가 반영이 안 돼서 얘기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파동에 관한 건데, 네. 자, 윤 후보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좀 내분을 수습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봉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도 칼을 빼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리스크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하고의 이 갈등도 투스톤즈 갈등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30 세대에 특히 타격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울산에서 가까스로 봉합이 되고 부산에 가서 공동 유세를 하면서 이 커플 후드티까지 입고서 아이 사진 찍을 거면 네. 윤석열 후보 저랑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또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또 러블리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른바 이분리, 윤분리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2차 파동이 되면은 윤 후보가 지지율이 또 하락하는 추세인데다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책임으로부터. 그래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봉합되더라도 극적인 효과, 지지율이 금방 다시 올라가는 회복되는 속도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준석 후보도 부담되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바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 연말이니까요. 또 연초가 호랑이가 꽂다고 오니까 봉합이 어떻게든 될 것으로는 전망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윤 후보의 30대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여기에 또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태였고요. 자, 잘 수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계속해서 부담인데 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검이 되고 이러면은 수사가 진행되면 이재명 후보도 결국 대장동 부동산 유심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죠. 특히 이제 서울 지역 50대 가정주부청의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대장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결국 이번 대선은 이슈는 부동산이에요. 네.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주장을 또 정책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인데 네. 그만큼 대장동 의혹, 대장동 이슈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이 될지 반대로 될지 그냥 탈탈 털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장동 이슈는 서울 지지율이 서울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부동산 이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특검까지 진행된다면 특히 50대 이 가정주부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가 특검을 받아야지만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사안도 좀 명백히 밝혀지고요. 필요한 토론도 역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건을 좀 살펴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안철수 후보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 하락세의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 후보 지지층이 이탈한 유권자층이 다른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후보, 비슷한 보수 또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니까 안철수 후보가 7 내지 8%, 10%
문전까지 가는 지지율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이 되면은 또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자를 또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박빙 승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는 구도에서 안 후보가 가져간 지지층이 아쉽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또 합당을 하느냐 또는 연대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고는 하지만 글쎄 또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상당한 배려를 이끌어낸다. 가령 뭐 종로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직 제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또 설왕설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이슈까지 합해진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가 확보할 수 있을지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 연대 제안을 또 러브콜을 보냈는데 안 후보는 관심이 없다. 일단 선을 그은 모양새고요. 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또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려 오히려 반대로 상당한 또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안 후보가 우리하고도 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와 협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확장성을 또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따라서 대선에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터져 나오고 있는 변수들 때문에 바로 최근 나온 조사 결과를 보고도 그 다음 주는 다를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는 대선 전국인데, 자,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두고 대선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